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이렇게 바빴는지, 뭐 10분 아까 이렇게 1시간마다 이렇게 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방송 일정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데,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어떤, 이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맞아. 이게 사는 거야. 네. 왜? 뭐 열심히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아직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아직 쓰임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뛰어다닐 힘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그냥 그래,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인 것 같아요. 나는 정변을 좋아하는데 네.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네네. 늘 이렇게 그 팩트로 저한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네. 장희진 변호사를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안 준 거죠? 위로한 거죠? 뭐 그렇다기보다 네. 좀 살살하시라고요. 뭐 그래요. 살살 이제 숨도 좀 돌려가면서 할 나이는 됐죠.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인데, 뭐 네네. 정혁진 변호사 요즘 정말 바쁘게 스케줄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냥 반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슈를 이것저것 찾으면서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하고 눈에 번쩍 들어왔어요. 네네. 뭐냐면, 와, 돈봉투가 들어간 케이크 받아보셨어요? 케이크 받아본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 돈봉투도 못 봤는데 무슨 네. 돈봉투가 들어간 케이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정말 심각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500만 원 돈봉투 케이크 등장했답니다. 자, 우선 하나씩 해보죠. 경찰이 지금 나주시 의원 1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답니다. 네네. 이 입건한 이유가 의장 선거에 금품이 왔다 갔다, 돈봉투가 왔다 갔다.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돈봉투와 관련돼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빼닮았어요. 네네. 이 나주시 의회인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총 16명인데요. 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입니다. 무소속까지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하다 한 사람들이면 네네. 다 진보당 1명을 빼놓고 다 15명이 거의 민주당 성향, 뭐 진보당까지 합쳐도 됐는데, 네네.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 일색인 이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네. 바로 돈이 오고 갔는데요. 돈이 오고 갔는데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이 녹취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똑같죠. 녹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6명이 네.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녹취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6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빨리 써야 되겠다. 네. 늦게 쓰면은, 네. 또 이게 또 어떻게 밝혀질지도 모르니까, 네. 우리 이거 빨리빨리 쓰자. 네. 라고 하면서 500에서 1000만 원씩 금품을 살포했다. 네. 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특정 의장 후보가 돌린 거예요. 그것도 똑같죠. 네네. 근데 이게 송영길은 자기가 직접 주진 않았잖아요. 자기 패거리를 동원해서 완전히 조직화해서 돈 스폰서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실제로 돈을 나눠줄 사람한테 주는 중간책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의장이 직접 줬답니다.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10명이 입건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네. 이게 첫 번째 기사. 네네.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단독으로 나가자 시의원이
다시 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네. 이게 후반기잖아요. 지금 네. 2년 남았으니까 하반기. 네. 그러니까 의장 선거에서 돈이 살포된 것이 경찰이 지금 그 녹취록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게 기사화되자 시의원이 저 전반기에도 있었어요. 전반기에 제가 직접 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 돌려줬어요. 네. 그런데 딴 시의원은 나는 돈 봉투를 받았다 돌려줬는데 딴 시의원은 케이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케이크 안에. 그래서 딴 시의원은 돌려줬고요. 의원 2명도 역시 케이크를 돌려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 라고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소동의 첫 번째 큰 바운더리에서 두 사건이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놀랍지도 않다. 아, 왜 하나도 그러냐면-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은데 놀랍다는 이야기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돈 봉투하면 송영길 대표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라. 네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이제 결심할 때 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깜짝 놀라면서 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변하냐. 항변하죠?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음. 돈 봉투는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는 돈 봉투 돌리는 게 관행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의장 선거, 시의회 의장 선거라고 해도 네. 거기에 뭐 민주당 말고 나주시에 다른 데서 뭐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뭐 다른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회 의장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당내 선거와 뭐 거의 똑같은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있어서는 돈 봉투는 관행이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사무총장이 관행이면 다 관행인 거지. 네. 그러면서 이거 돈 봉투 돌린 거는 뭐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요. 네네. 어쨌든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관석 의원 비롯해가지고 네. 실형 나와서 지금 깜빵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이다. 진짜 뭐 도대체 배우는 게 없어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네. 지난번 청담동 제보 사건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그렇죠. 이번에 또 계엄령 관련해서도 제보 있다고 하면서 있을 수 없는 계엄령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윤관석 의원 등이 형사처벌 받은 거는 네. 뭘로 처벌받은 것인가? 네. 정당법으로 처벌받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네. 당내 선거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번에 나주시 의원은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전라남도 도의원도 아니고 네. 일개 나주시 의원에 불과하지만 네. 형은 훨씬 더 세질 것이다. 왜요? 왜 세지냐면 예. 이거는 단순히 정당법 위반죄, 형량이 낮은 정당법 위반죄가 아니고 예. 이거 뇌물죄거든요. 아, 뇌물죄군요. 네네. 그러니까 뇌물을 서로 주고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이 되려고 하는 시의회 의원이 예. 그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예, 예. 같은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니까 예, 예. 돈을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가 될 거고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죄가 될 텐데 수뢰죄가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뇌물죄는요. 네. 형량이 무지무지하게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나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네. 시의회 의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씩 줬으면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결국 5천에서 1억 사이의 돈을 돈 봉투로 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만한 가치가 있나? 아까 의원과 의장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용차가 지급이 된다. 관용차가 그다음에 네. 비서와 관련된 네네. 시 소속 직원들이 네. 파견 근무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비서 참모들을 둘 수 있다. 네. 뭐 이거고요. 네. 그 이외에 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다. 권한이 꽤 있네요. 그래도. 예.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깜빵 갈 일을 하면서까지 될 만한 그런 자리인가? 이권이겠죠. 아,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아니 성남시 의회 의장이 누가 됐죠? 옛날에 최윤길. 최윤기를 누가 시켜줬죠? 김만배. 네네. 그 의장을 왜 했죠?
어쨌든 대장동 일당에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네네. 설립과 관련돼서 네네. 그걸 찬성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최 의장을 시켰잖아요. 아니 그때는 네. 성남 도계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권이 있었으니까 현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주시에도 무슨 그런 현안이 있었나 보죠? 아니 기초단체장들은 어찌됐든 뭐 개발과 관련돼서 허가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그 허가권을 갖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뭔가 이권을 나눠주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냥 어거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네. 예. 아니 나도 시의원에는 한번 해볼 걸. 좋은 줄 몰랐네. 옛날에는 진짜 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시작해서 수년 동안을 네. 시의원 기초단체의 의원들은 거의 다 그 해당 그 토건족들이었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개발업자들 네네. 또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네. 주로 반환경 이렇게 이 낙인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배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원 도의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몇 년째입니까 벌써 풀뿌리가 뭐 정착이 됐다고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버젓이 드러내놓고 제가 보기에 이 기사를 보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요.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진짜로 시장까지만 뽑고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못하러 뽑습니까? 시장만 뽑으면 됐지. 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이 필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그게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득보다는 훨씬 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좋아 풀뿌리 민주주의지 제가 봤을 때 이건 풀뿌리가 아니고 썩은 뿌리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그냥 구청장은 진짜 관선으로 임명한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구의원 그다음에 이런 시의원은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지방 토호만 양성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돈 뿌리고 그다음에 또 그 돈을 뿌렸으니까 그거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회수해야죠.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냥 차라리 그냥 시장, 도지사 이런 정도만 뽑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정도만 뽑는 게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이렇게 잘 깔려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진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 난 정법전 정변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냥 다 수긍이 가요. 사실 이 나주시만 또는 이런 기초단체 몇 군데가 문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또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이 이 돈봉투가 최소한 1심에서 그렇게 선거가 나오면 정당 차원에서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부끄럽다라는 논평이 나와야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떳떳해 하잖아요. 그런 행동이 바로 이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횡행하면서 버젓이 이렇게 겁도 안 내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금품을 수수하는 광경 참 저는 정변 말씀처럼 이런 시의회가 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피소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요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6명의 의원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 장소에 모였대요. 이게 다 녹취가 돼 있대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포섭 대상.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게 지금 가성비가 나올까? 이거를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별 지급 예정 금액을 다 차등화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장에서 난리가 났대요.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쟤는 더 줬잖아. 하고 의장 후보한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다르게 드렸는데 빨리 써버리자 하는 이유가 네네. 뭐였냐면 이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네.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슬퍼지게 하기 전에. 빨리 써버리자라고 결의를 했답니다. 네네. 6명이. 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요. 나주시 의회가 이런 그 기사가 나와서 민주당 일색이니 의회가 기사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네네. 전남 5개 시의회 중에 나주시 의회가 회의 일수가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나주시 의회는 지난해 상임위를 65일 열고 특별위를 8일 열었댔는데 순천시는 176일을 개최하고요. 네네. 목포는 121일, 여수는 111일을 개최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2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저런 의원들이 회의 잔뜩하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민폐만 더 끼치는 거 아닌가? 전 회의일수 작은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도 이게 참 힘들고 그런데 네. 저런 사람들이 썩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봤자 썩은 냄새만 더 나지 뭐 더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나주시 의회는 여기서 그치고요. 저 기초단체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네네. 정변하고 이 기사 다뤄봤어요. 뭐 성동구 의회인데 네. 굉장히 뭐 촉망받는 젊은 그런 구의원이 탄생됐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뭐 그때 이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꽤 많이 났어요. 네네. 축구 선수도 했답니다. 네네. 그런데 정변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갖고 뭘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벌였던 성폭행 네네. 관련해서 좀 분노했죠. 네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행사 투표일인가요? 네. 그날인가 그 총선 날짜였을 거예요. 그렇죠. 총선 날짜에 구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행사를 하고 축구 행사도 있었나 봅니다. 축구 후배들을 데리고 유흥업소에 가서 접객하는 종업원이 만취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술이 좀 취해 있었나 봅니다. 네네. 그랬더니 함께 간 그런 후배들을 망을 보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무리를 빚고 막 그 사진도 나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에 했지요.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네. 뭐 그건 크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데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예요. 9월 2일자입니다. 그저께 기사예요. 제목은 이겁니다. 성동구 의회 윤리위원회 열어서 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결정. 정확하게는 의회의 윤리위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윤리위에서 성폭행 혐의를 찬성 9명, 반대 2명, 1명 기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은 이거 제명됐구나 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윤리위가 뭐 했는데 제목이 성동구의 제명 결정이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 오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오늘요, 거꾸로 됐어요. 성폭행 혐의 동료 제명안 올라오자 폐회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자동 폐회가 된 겁니다. 네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2일 날 이걸 윤리위를 열어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본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윤리위가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3일 날 열렸군요. 9대 280회 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 11개 상정안이 있어요. 11개 중에 10개 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건이 바로 제명안입니다. 네네. 근데 제명안과 관련돼서 일단 제명안을 딱 올린 순간 10개 안건은 30분 만에 다 처리했고요. A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차례가 딱 되자 비공개 회의로 딱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자마자 5분 만에 정회를 합니다. 네네. 10시 35분에 정회가 됐겠죠. 왜냐하면 10시에 시작해서 30분 만에 10개 안을 전부 다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건을 비공개로 갑자기 전환해서 5분을 한 거예요. 네. 10시 35분에 그러면 정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정까지 그대로 안 돌아온 겁니다.
모두 다. 네. 그래서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속개하지 않으니까 자동 산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자, 해석 좀 해주시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봐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묵시적으로. 그런데 그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성동구 의회 최연소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네. 그 지방 그 기초단체 의원 중에서도 거의 그냥 제일 막내급에 속하는 네. 거기에다가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축구선수 출신.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대요. 근데 세종대에서 뭐 네네. 체육학과 관련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유흥주점 가가지고 만취한 그 여종업원을 그 성폭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거의 뭐 준강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명안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냥 눈 뜨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뭐 저도 남자지만 그냥 남자들끼리 아이 뭐 그래도 우리 동료 남자들인데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성동구 의회 의장이 남현희 씨라고 네. 여자더라고요. 네, 네. 민주당 출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자 출신 의장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나. 네.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단체들도 굉장히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뭐 구의원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진짜 여성 단체에서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뭐라도 성명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선택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어쨌든 성동구 의회는 하루빨리 이 제명안을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앙 언론은 언제나 국회 위주로 다룹니다. 뭐 물론 그게 당연하겠죠. 많은 기사들이 있고 또 국회가 우리의 입법부고 또 우리의 국정을 하나의 축으로서 담당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초단체 내지는 지방의 광역단체와 관련된 기사는 또는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웃지 못할 이런 비위나 혹은 끼리끼리 서로 덮어주고 뭉개주는 이런 식의 이 혐의들이나 혹은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기초단체 얘기를 왜 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풀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이 모두 다 개입된 사건들은 왜 이렇게 사실 많은가 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돈봉투 같은 거 돌리지 않고 해야 그래야 밑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투명해질 수 있는 건데 위가 저 모양인데 아래에 뭐 이렇게 맑은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 이슈는 여기서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다혜가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네. 문다혜가 SNS를 거의 폭주를 해요. 제가 이 문다혜와 관련된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1월 달부터 매달 SNS에 글을 올리고요. 네네. 지난 5월 달에는 벌써 한 3개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 꼴로 지금 계속 글을 올리는데 네네. 거의 뭐랄까 처음에는 좀 이 사람도 조민처럼 좀 관종인가 싶었는데 네네. 관종기도 있으면서 좀 광폭이에요. 뭐랄까 좀 이 뭐랄까 멘탈이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랄까. 네네. 자,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썼군요.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 가로 열고 퀘스천마크 가로 닫고를 준 건가? 하고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메롱인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해시태그 겸손은 안 할래. 자,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 문다에 막 나가는 거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진짜 막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문에다가 이 의식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요. 다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자, 일단 문다의 이 글에 대해서 총평만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보죠. 글쎄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제가 어제 네. 펜앤마이크에서 음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그다음에 서창호 관계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 아니다. 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운명 공동체. 야, 문다혜가 정변적이구나, 팬이구나, 사생 팬인가 보다. 펜은 아니고 펜앤마이크인 것 같아요. 야, 짜릿해. 막 네. 소름이 올라, 소름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를 뭐 반갑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문다혜가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제가 서창호가 어떻게 제3자냐. 네. 운명인데. 네네.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네.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다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데서 살았습니까? 같은 데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단순 운명 공동체란 이야기예요. 예컨대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다혜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네. 단순히 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출가도 안 했고 어차피 다시 들어왔으니까 네네. 외인은 더더욱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막가자는 거냐를 말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막간 건 누구였습니까? 막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진짜 이상직 같은 사람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를 이상직 회사에 집어넣고 이 정도는 막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명할 말이 있으면 해명을 갖다 해야 될 거고 할 말이 없으면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막 가는 게 누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듣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라는 건 자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운명은, 문재인의 운명은 감옥 갈 운명,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운명이라고 한 말 자체가 운명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정변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다혜가 사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네네. 그런데 문다혜의 표현이 저는 갑자기 기억에 남아요. 네네. 뭔 표현을 썼냐면 문다혜가 이제 문재인이 돌아오잖아요, 양산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네네. 양산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SNS에 글을 올리는데 계정을 만듭니다. 첫 게시물을 SNS 계정을 신설해서 첫 게시물을 올리는데 그때 계정 프로필에 이렇게 써요. 슬하에 있길 즐기는 리얼 딸. 네네. 이렇게 씁니다. 네네. 슬하가 뭐죠? 네. 무릎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슬하에 있다, 슬하에 있는 자녀 이렇게 하는데 뜻 자체는 사실 의야 엉기둥둥 하는 유아를 무릎에 그렇게 보호하는, 네네. 무릎에 앉혀서 보호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가 결혼도 하고 물론 이혼했지만 아들도 있고 가정을 이뤄서 독립해서 살던 사람이 지금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큰 딸이 그야말로 캥거루족 아닙니까? 그렇죠. 다 큰 딸이 자기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제가 손자 손녀 아직 없으니까 그렇겠는데 손자 손녀 보면 이쁘겠죠. 하지만은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해줘, 할아버지 이거 해줘 그러면은 이쁘겠습니까? 가끔 와야 이쁘지. 그런데 지금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그 문다혜 씨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은 양산으로 같이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니 다혜야 너 이혼하고 그다음 너 집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양산집 크잖아. 그다음 또 거기에 가면 또 경호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살자 이랬을 것 같은데 문다혜가 제주도에 집을 사잖아요. 네. 별장이라고 하는데 집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사느냐? 2022년 7월에 샀어요. 네. 그러면 7월이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두어 달 거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면 5월 달에 청와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어 달 뭐 같이 살았을 수 있지. 예. 나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너 나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산 집이 그 제주도 집이고요. 네. 그 등기부 제가 띄워봤단 말이죠. 예. 등기부 띄워봤더니 문다혜 씨의 주소가 예. 그 제주도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22년 7월에 예. 뭐 지금은 뭐 부암동으로 부암동이니까. 또 옮겨간지 모르겠는데 뭐 살기는 부암동 살아도 주민등록 거기다 해놨을 수도 있고 네. 부암동에 서울에도 집 하나 얻어놓고 제주도랑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통령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슬하에서 슬외로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 좀 하나씩 제가 좀 꼬집어 보죠. 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가족은 왜 아니, 잘못했으면 당연히 뭐 소환되는 거지. 건드리는 게 아닌 건 또 뭐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자연인 신분이라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민간인이면 소환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 소환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그게 헌법에 네. 어쨌든, 저희가 있으니까 그 현직에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면 소환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민간인 신분이니까 자연인 신분이니까 하면 안 돼? 그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 그게 다 좋아. 거기까지. 마지막 말이 네. 정말 저를 웃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물을 거야, 지금. 나는 묻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태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정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가 아직도 릴리하우스는 계속되고 있나? 아니, 지금 한국에 남아있으면 그럼 막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싫어, 그러면서 옛날 살던 그 태국으로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태국이면은. 아, 그렇군요. 네. 제2의 고향이군요. 그런데, 여기에 윤건영이가 한 말이 또 좀 웃깁니다. 오늘은 좀 다 웃겨요. 윤건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숙 현금 전달은 퇴임 후고, 그 다음에, 아니, 지인한테, 친정엄마가 돈 좀 융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인한테 붙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다가, 네네. 결정적인 변명을 딱 합니다. 뭐냐면, 이때가 2022년도다. 네. 2022년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닌 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시위대가 둘러싸여 있어서, 네네. 외출할 수가 없어서 동창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네네. 외출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오늘 펜마가 이걸 아주 잘근잘근 증명을 해냈더군요. 네네. 외출할 수 없어? 아니 5월 12일 날은 2022년 5월 12일 날은 귀양 사흘째인데 양산 통도사 갔고 5월 27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했고 6월 17일은 서울로 김정숙이 올라와서 김건희 여사 만났고 네네. 6월 24일 영축산 7월 13일 영축산 8월 8일 제주도 휴가 9월 1일 봉화마을 방문 10월 18일 어디선가 불멍 신정이 도예가 평산마을 신정이 도예가에 불멍하러 갔고 또 10월 24일 제주 4.3 때문에 제주 갔고 10월 달에 또 뭐 밭에 가서 밭일을 했고 와, 거기 제가 알기에는 요즘 지방에 농협이 깔려 있지 않나요? 그래, 농협이 제일 많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문다혜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윤건영 의원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냥 숟가락 얹었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컨대, 김정숙 여사 말씀대로 김정숙 여사가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 제한되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치면 그럼 다해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혜야 이거 저 보자기 가져가라. 거기에 500만 원 10개 들어있다. 그럼 5천만 원이다. 가져가서 써라. 이랬단 말이죠.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죠. 저 김정숙 여사의 친구 그 아줌마가 네.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이름만 쓰면 되는데 아니면은 자기 이름만 쓰면 자기가 연루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쓴 거 아닌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들어요. 문다혜한테는 몇 천만 원씩 계속 돈이 들어가. 네. 누군가로부터 그 정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동창이 누군지 문다혜가 모를 것 같았어요. 네네. 문다혜가 아니 엄마 동창 이름 다 알아? 모를 수 있잖아. 아니 전화해서 예컨대 정혁진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정혁진이가 엄마 친구야 그런 줄 알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네네. 너무 많아.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몇천 원씩 다 들어와. 그랬을 때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문다혜가 별장을 2022년 7월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처럼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준 게 네. 청와대를 떠난 다음이다. 네. 직후다. 네. 그러면 뭐 한 5월이나 6월이나 이쯤 됐겠죠. 그렇겠죠. 왜 돈을 굳이 그 문다혜한테 현금 줘도 되는데 음. 이 흔적을 일부러 남긴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자금 출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문다혜 씨가 3억 8천만 원 주고 송기인 신부로부터 그 별장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문다혜는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임원도 아니고 그럴 텐데 이 자금 출처 대라 그러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숙 여사가 그 문다혜한테 돈을 직접 쏴주면 계좌이체하면 그러니까 뭐 인터넷 뱅킹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주지 그럼.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예. 엄마가 딸한테 돈 준 거니까 이거 증여다. 증여세 내기 싫어. 5천만 원 괜찮아요. 엄마가 딸한테 3천만 원 정도 아닌가? 어쨌든 5천만 원. 부모가 네네.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 괜찮아요. 그 이전에 준 게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겠지.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 집을 사야 되겠고 그러면 집 사는 데 있어서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어떤 아줌마한테 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빌려준 돈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미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도저히 해명이 안 되고요. 안 되고. 해명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저희 같은 사람 소설 쓰지 않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참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참지 마시고 참는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참지 마시고 자초지종을 시시콜콜하게 다 밝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참지 않는 건 그거죠. 진실을 밝히면 돼요. 네네. 아, 맞아요. 참지 않는 게 무슨 뭐 흥분해서 뭘 던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뭐 SNS 계속 이렇게 비문을 남발하면서 지적 수준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차분히 참지 마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5천만 원 현금을 동창한테 직접 준 걸까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왜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양이네스와 또 유송화한테는 몇 천만 원씩 돈을 받았을까? 그 돈은 어디로 썼을까? 그리고 몇 천만 원씩 왜 경호처 직원한테 보내서 서울로 그 돈을 보내게 만들었을까? 등등 따져보니까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곡구식간대학에서는 참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지금 저런 식으로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SNS 글만 얘기해도 참 끝이 없습니다. 뭐 5월 달에는 그들은 저열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근데 지금 품위가 있어 보이는지 좀 말을 실천을 하라 이거고요.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네네. 1월 25일 날 네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린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주지검이 막 압수수색 영장 보내기 시작하고 소환 보내기 시작하고 이 SNS 끝나자마자 며칠 후에 하루 며칠 후에 양이네스와 유성화와 동창까지 압수수색을 해요. 네네. 엄마의 동창까지. 그거를 일단 감지한 문다혜가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글도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 네.
먹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사람은 문다혜 씨하고 문다혜 씨의 남편 서창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얼굴에 그렇게 위장 크림 같은 거 바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죽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숙 여사 옷이 178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드러난 것만. 그렇죠. 178벌이면요. 열흘에 한 벌꼴보다도 더 그 많은 걸걸요 아마. 네. 어떻게 옷을 아무리 그 옷을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열흘에 한 벌 정장을 갖다가 맞추지? 그렇죠. 저 같으면은 그 돈도 돈이지만 야, 저 옷 어떻게 보관하냐? 저는 보관할 것만 생각해도 그냥 깝깝할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 무슨 고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게 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샤넬 관련해서 한국인이긴 하지만 샤넬 본사 디자이너를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샤넬과 관련돼서 도대체 문정숙이 입은 바로 그 옷.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글 박물관에 보냈다, 샤넬이 기증했다 하고 한 옷은 새로 제작한 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김정숙이 입은 바로 그 옷은 어디에 있느냐? 네네. 이게 시작된 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네. 아직도 그 해당 옷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도 샤넬 본사 직원을 굳이 소환한 건 그 옷에 대한 행방을 묻는 게 아닌가. 근데 일부에서는 옛날 기사를 봤더니 샤넬이 갖고 갔다. 그래서 샤넬이 프랑스에서 그것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일부 기사에 나와요. 하지만 그게 샤넬이 직접 확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정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렇게 그 소환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중앙지검 형사 몇 분가 그 2분가 조아라 부장검사더라고요. 네네. 그쪽에서 타지마할과 샤넬을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도 소환될 건수가 아닌가요? 김정숙을 뭐 소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국고손실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고손실죄 가능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비행기 뜬 게 1억이 넘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김정숙 여사는 뭐 영부인이라고 해도 네. 영부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 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받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영부인이 공직이다. 네. 그럼 그거 뇌물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뇌물죄는 안 되겠다. 그거는 이제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그 받은 게 그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죄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숙 여사도 공직자가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칼끝은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중앙지검도 지금 문재인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런데 지금 전주지검도 지금 문재인이 피의자잖아요. 네네. 물론 건은 다릅니다. 이건 사유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대가성,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쪽은 국고손실죄 등 뭐 국가기록물 뭐 법 위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따로따로 소환할까 아니면 이걸 병합할까? 이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네. 검찰청에서 소환한다. 네. 그럼 중앙지검이든 전주지검이든 딱 결정이 되면 네. 거기에 예컨대 중앙에서 이제 수사한다라고 그러면 전주지검 검사가 출장 나와가지고 5시까지는 중앙에서 이제 수사하고 그 이후에 뭐 8시까지는 전주에서 수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제3의 장소 예컨대 뭐 양산이나 이런데 그런데 거기서 조사한다라고 하면 전주지검 검사도 거기로 출장 가고 중앙지검 검사도 거기로 출장 가고 거기서 같이 또 이제 시간 나눠가지고 할 거고 마지막으로 네. 서면 조사 있거든요. 네네. 서면 조사는 각각 날리면 각각 보내주겠죠. 네네. 그럼 그거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과 관련된 소환은 원샷
원킬일 네네. 수밖에 없겠죠. 이걸 네네. 뭐 2번 소환하고 각각 따로따로 전주에 갔다가 뭐 그러니까 서울에 갔다가 할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끝나려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데 저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추석이 네. 그냥 다른 휘영청 떠 있을 텐데 네. 그 달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달이 문인가요? 그 문인가요? 네. 슬픈 그야말로 누가 노래 불렀던 달님은 영창으로가 진짜 울려 퍼지는 건가? 뭐 아무튼 자, 이 문재인의 딸과 또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는 그것까지 해보고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삼선 의원들 또 만났더라고요. 네네. 삼선 성일정원 등 해서 삼선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워낙에 지금 쪼그라들어갖고 진짜 뭐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삼선 의원들을 만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4선 그러니까 원로들 만났고요. 4선 의원들 만났고 이제 3선 의원들 만났고 또 이게 그 선수만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어떤 조합들로 만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출신들 따로 만나고 네네. 뭐 해서 그 모임을 계속 갖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모임들마다 어찌됐든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서 네네.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네. 아무래도 그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경험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맹장 수술 잘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직접 해보고 부딪히는 게 필요한데 음. 그런데 차라리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초임 검사 때는 일을 잘했었어요. 네. 초임 검사 때부터. 어허. 하지만 정치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부딪히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설득을 시키고 네.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이런 굉장히 아주 그 복잡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내 마음도 상대방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배로 더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의료 문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한동훈 대표의 현재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냐면 검찰이라는 세계는 검사라는 세계는 옳고 그름이다.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옳은 부분이 한 70%인데 그른 부분이 30%가 있어갖고 이렇게 따지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글러야 된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검사의 직업처럼 보여요. 네네. 자, 변호사님 맞습니까? 검사는요. 네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한 사람의 마음만 살 수 있으면 돼요. 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판사.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를 수사해서 그 범죄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범죄를 수사해서 뭐 합니까? 기소하는 거예요. 네. 기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하는 일의 끝은 뭐냐면 재판 걸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사의 목적이라고요. 네.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안 돼, 범죄가 없어. 그러면 불기소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굳이 기소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기소했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 윗 상사들 눈치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재판 가가지고 어떻게 판사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네.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좌고우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정치는 한 사람만 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검사는 판사가 나보다 연수원 때서 공부도 더 잘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할 거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 그 정치인은요. 내가 뭐 대학 어디 나오고 내가 하버드 나오고 내가 뭐 의대 나오고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나온다고 정치 잘합니까? 아니요. 의대 나온다고 뭐 정치 잘합니까? 연수원 수석했다고 사법연수원 수석해서 뭐 판사하고 검사했다고 해서 정치 잘합니까? 그러면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진짜로 서민들 마음을 갖다가 보듬어 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두루두루 다 잘해야지 이게 그 정치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살아왔던 그 소사이어티하고 그 살아왔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더 툭 던져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돼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한데 뭉칠 수 있게 전파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네네.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옳고 그른 건 기본이고요. 네. 아니, 정치인이 옳아야지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갖다가 간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인기만 얻는다. 그런 정치인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인은 결국은 리더란 말이에요. 네. 우리 사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도자가 옳은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전제이고 네. 그런데 내가 옳으니까 그냥 다 따라와. 그냥 잔말하지 말고 이러면 그게 정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옳은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일반 사람들로부터 공감까지 얻어내야 그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내가 다 옳게 했어.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뭐 청탁받아가지고 수사하거나 봐주거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건 내가 자신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빵점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잘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맞아 공감해 결과도 공감하지만 과정도 공감해. 저는 제일 황당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그 기분이 나쁜 게 네네. 제일 지금 그런 게 뭐냐면은 제가 아예 외웠잖아요. 기평, 과공, 결정. 기평이 뭐냐면요. 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네. 과공은 뭐냐면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결정은 뭡니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네. 이게 그 정치의 핵심이에요. 요체예요. 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 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했다고. 네.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하나도. 네. 그러면서 뭐 말만 이렇게 번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네.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내가 옳고 내가 똑바르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도 정치인으로서는 50점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공감을 받아내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네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복지 정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제민주화거든요. 당시에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이슈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무상급식을 터뜨렸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랬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어찌됐든 민주당보다 더 진보스러운 그런 기초연금부터 그걸 다 뜯어고치면서 전부 받아들이는 바람에 민주당 쪽 계열이 지금 적이 없어요. 복지 정책으로 승부를 못 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현금이에요. 네. 더 독해지고 있거든요. 점점 사람들에게 뭐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현금 25만 이렇게 갑니다. 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뭐냐? 근데 한마디로 안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네네. 뭐가 복지 정책 뭐야?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설명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지 안 떠올라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들고 나오는 격차 해소라는
그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한 네이밍 네네. 이게 이제 전격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지금 그 격차 해소. 격차 해소를 하겠다. 네네. 이건데 네이밍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해갖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생각입니다. 네. 아쉬운 건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네네. 좀 더 거기에 대한 뚜렷한데 홍보가 안 된 건지 네네. 아니면 실제로 실천력이 실천의 어떤 그런 그 아젠다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네이밍은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의 다 퍼주기와 맞춤형 그런 그 전체적으로 맞춤형 그러니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격차가 벌어진 그쪽 집단과 계층과 성별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뭐 네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긍이 갑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직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만 그만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 측에서 전화가 와서 뭐부터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조언을 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에 많은 사람들과 일단 만나라. 원로부터 만나고 다 만나라. 네가 직접 만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누구만 만났냐면 종편 가서 앵커만 만났어요. 왜 그랬어요? 응? 아니 자기가 메신저가 돼야지 네네.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 네. 내가 언제나 그 말 한마디로 기사화돼야 된다. 네네. 그게 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어느 정도는 그건 맞는 말을 아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밥그릇, 정치 밥그릇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정치를 한 건 아니죠.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